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 정가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몸에서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또 그 약이 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노벨상을 받은 업적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약은 어떻게 개발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약을 개발하게 될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에 효과가 있는,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약효가 있는 물질은 어떻게 찾을까요? 먼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진통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이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혹은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과거에는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험에 근거하여 혹은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험에 근거하여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경험에 근거하여 약을 개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여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한 것을 근거로 약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특히 이러한 경험은 과거에는 생약을 통해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약 혹은 생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풀을 내가 복용하였더니 어떤 곳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신약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럼 진통과 관련하여 있는 풀 혹은 생약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네, 바로 아편입니다. 아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아편이라고 하면 뭔가 환각작용에 사용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아편은 아주 훌륭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잠시만요. 포인터가, 네, 네. 여기 보이는 요것이 아편 양귀비 꽃인데요. 양귀비 꽃이 되기 전에 이렇게 초록색일 때 여기 안에 하얀색 진액이 나오고요. 이 진액을 잘 받아서 쓰면 이것이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진통 효과와 함께 우리가 그 흔히 마약으로서 어떤 환각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용도 여기 같이 있지요. 어쨌든 우리 인류는 경험을 통해서 아편을 복용을 하면 진통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편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주 과거로부터 1700년대부터 아편에 어떤 성분이 진통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그 와중에 아편 안에 있는 몰핀이라는 성분이 진통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진통제들이 이 몰핀을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진통제들이 많이 있어요. 몰핀 자체를 진통제로 쓰기도 하고 몰핀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 변형체를 진통제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훌륭한 약을 찾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현재에는 경험에 의거해서 약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여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아편이라는 그 생약이 생약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면 진통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는 원리를 찾게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그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여서 진통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아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편의 몰핀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뇌신경에 의한 뇌신경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경세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글지글 되어 있는 것이 세포막이고요.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초록색으로 표현된 게 수용체예요. 수용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용체를 잘 활성화시키면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이 수용체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아편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아편에 존재하는 몰핀은 이 아편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몰핀이고요. 아편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이 결합을 통해서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수용체는 궁극적으로 세포에게 진통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기서 몰핀은 약이죠. 약이 붙어서 작용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을 약의 타겟이라고 합니다. 즉, 약이 작용하는 생체 내 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겟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요 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관역에 화살이 꽂힐 때 이렇게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유를 많이 쓰는데 약이 화살이고 약이 작용하는 우리 몸의 부위를 관역으로 표시를 합니다. 타겟.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의 타겟은 약이 작용하는 생체 분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타겟에 결합을 하여서 약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은 타겟에 결합하여 타겟의 활성을 강화시키거나 억제하여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몰핀은 아편 수용체라는 타겟에 결합을 하여서 아편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여서 진통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여서도 약효를 내는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한 번쯤 복용하셔 보았을 항히스타민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혹은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심하게 날 때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스타민을 억제하여서 즉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그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하여서 콧물이 나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약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왔어요. 약은 약의 타겟에 결합하여 활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한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타겟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그 약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알기 더 쉬운데요. 이 약의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내인성 리간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 내인성 리간드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자, 내인성 리간드란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생체 분자 물질로서 세포의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뭔지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인성 리간드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오타코이드,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내인성 리간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물질이 있을 거예요. 호르몬입니다. 나머지 3가지 물질은 아직 안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호르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몬은 내인성 리간드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내인성 리간드란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생체 분자 물질, 즉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즉 세포에 존재하는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이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의 기능이 조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인성 리간드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을 여러분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세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의 어딘가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혹은 성호르몬이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 몸의 성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호르몬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 몸의 한 곳에서 분비되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곳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기관 외에도 갑상선이라든지 부신피질이라든지 이런 몸에 호르몬을 방출하는 특정 기관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렇게 분비된 호르몬은 분비된 그곳에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비된 후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작용해야 될 곳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요. 이러한 호르몬을 엔도크라인 호르몬이라고 하고, 혈관 이외의 간, 림프관 같은 혈관 이외의 간에 분비되는 호르몬을 엑소크라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특정 기관에서 분비가 된 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특정 세포에 가서 기능을 해야 되는 특정 세포에 가서 그 세포의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고 세포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덜 익숙한 내인성 리간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인성 리간드 중에 또 중요한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말 그대로 신경 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다른 신경세포와 서로 다른 두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주는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방출하고요.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는 이 신호 전달 물질을 받아서 앞 신경세포의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이 앞 신경세포와 뒤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 서로 붙어 있지 않는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냅스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미국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은, 특히 뭐 의학과 관련된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시냅스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요. 이 시냅스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이렇게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앞 신경세포에서 뒤 신경세포로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글라이신, 글루타메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서브스턴트 P, 그리고 엔돌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뇌신경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 조절이 되면 우리가 뇌에서 작용하는 많은 기능들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들도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혹은 내가 생각을 바로 하게 되는 것, 기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이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뇌신경세포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억을 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을 조절하는 데도 신경전달 물질이 사용되게 됩니다. 즉 뇌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명령이 이 손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손끝까지 퍼져 있는 신경을 통해서 전달될 텐데요. 그때 하나의 신경이 쭉 뇌로부터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고 이때도 신경전달 물질들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많은 뇌신경계 질환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물질은 오타코이드입니다. 오타코이드의 별명은 국소 호르몬입니다. 아까 제가 호르몬을 분비가 돼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멀리 가서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타코이드는 국소 호르몬이니까 분비된 그곳에서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분비된 그곳에서 작용을 하는데 비교적 짧은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상처가 난 부위에서 오타코이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타코이드가 작동을 할 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상처가 나면 세포가 찢어지겠죠? 이 세포가 뜯겨져 나간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세포에서 많은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오타코이드고요. 이렇게 오타코이드가 분비되면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혈관 같은 것에서 여기가 상처가 났구나 하는 것을 혈관 세포들이 알게 되고 혈관 세포들이 이 상처가 난 세포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 힘을 합쳐서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오타코이드의 종류로는 히스타민, 세로토닌 아까 그 신경 전달 물질에도 나왔었는데 같은 세로토닌입니다. 그리고 에이코사노이드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뇌인성 리간드는 사이토카인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주로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비드 19과 관련하여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위험한 경우가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났을 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감염이 되었을 때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 사이토카인이 폭풍처럼 많이 분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될 면역 반응과 함께 일어나지 말아야 될 더 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반응에 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 종류로는 인터루킨, 인터페론, CSF, TNF, GF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뇌인성 리간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일단 분비가 되고 분비가 된 뒤에 세포막이나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고요. 수용체가 이 뇌인성 리간드가 결합하면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수용체는 다시 세포 안에 있는 효소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효소 단백질이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뇌인성 리간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을 하고 2차적으로는 활성화된 수용체가 효소 단백질의 그 신호를 전달해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인성 리간드가 세포의 기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우리가 약을 만드는 목적인데 뇌인성 리간드를 따라서 하면 혹은 뇌인성 리간드의 작용을 억제하면 내가 원하는 세포의 어떤 기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 이 뇌인성 리간드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원치 않는 뇌인성 리간드의 원치 않은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때 약이 작용하는 작용점, 즉 약의 주요 타겟이 수용체 혹은 효소 단백질입니다. 뇌인성 리간드가 작용하는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개발하거나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작용하는 원리는 우리 몸이 원래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억제하여서 약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그 약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타겟에 가서 작용을 하고요. 이 특정 타겟은 수용체 혹은 효소 단백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진통제로 가볼게요. 진통제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아편 수용체에 몰핀이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수용체도 바로 내인성 리간드가 작용하는 수용체인데, 여기는 이 수용체가 아편 수용체라고 그랬어요. 아편은 내인성 리간드가 아니죠? 아편에서 이 아편이라는 생약 이름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길 리가 없죠. 그럼 이 아편 수용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편 수용체는 바로 엔돌핀 수용체였습니다. 아편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 내인성 리간드는 엔돌핀인데요. 여러분 엔돌핀도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우리 몸을 작용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우리 몸에서 방출이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 이 엔돌핀이 바로 진통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편에서 얻어진 몰핀은 엔돌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여서 진통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노벨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편 수용체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G 단백 공유 수용체라는 수용체군의 하나예요. 우리 몸에는 G 단백 공유 수용체라는 수용체가 많이 존재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뇌에서 엔돌핀이 작용하는 수용체 내지는 각종 신경 전달 물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 전달 물질이 붙어서 작용하는 수용체가 거의 대부분 G 단백 공유 수용체이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광자를 흡수하는 수용체도 G 단백 공유 수용체, 냄새나 맛의 입자를 느끼는 수용체도 G 단백 공유 수용체라서 우리의 이 시각, 후각, 미각도 이 수용체가 조절을 합니다. 그 밖에도 폐, 심혈관계에서 기능을 조절하는 다양한 내인성 리간드들이 작용하는 수용체도 G 단백 공유 수용체이고요. 위장관 내지는 인체 여러 부위에서도 또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작용을 하고, 또 면역 반응에도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G 단백 공유 수용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시 몰핀계 진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몰핀계 진통제, 즉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강력한 진통 효과예요. 몰핀계 진통제를 따라올 만한 진통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변비, 구역 구토, 내성 의존성과 같은 단점과 함께 호흡 억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몰핀을 무한대로 계속해서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핀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호흡 억제에 의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 좋은 진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힘든 것이 바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없고 진통 효과만 있는 그런 새로운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성 진통제가 작용하는 수용체의 작용 원리를 좀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몰핀 수용체, 아편 수용체가 G 단백 공유 수용체라고 말씀드렸죠. G 단백 공유 수용체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입니다.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G 단백질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G 단백 공유 수용체예요. 그리고 G 단백질은 이 수용체의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가 됩니다. G 단백 공유 수용체는 G 단백질 외에도 어레이스틴이라는 단백질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G 단백질이 나타내는 효과와 어레스틴이 나타내는 효과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편 수용체의 경우는 G 단백질이 활성되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좋은 약효가 있는 반면 어레스틴이 활성화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이 신호 전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전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G 단백질은 활성화시키면서 어레스틴은 활성시키지 않는 선택적인 약을 개발하면은 효과는 있고 부작용은 없는 약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견이지요. 이 발견을 이끈 사람이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레프코이츠라는 박사입니다. 로버트 레프코이츠 박사는 G 단백 공유 수용체의 활성 과정에 따른 세포 내 신호 전달 기전을 연구하여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알았네요. G 단백질은 활성화시키고 어레스틴은 활성화시키지 않는 약을 찾아보면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약은 어떻게 개발하지?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작위로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걸 찾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무작위로 약을 투여해봐서 약이 될 만한 물질을 투여해봐서 약효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을 하이 스루풋 스크리닝이라는 방법이라고 명명합니다. 하이 스루풋, 즉 빠르게 스크리닝 한번 찾아보겠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을 테스트해서 예를 들면 이 파란색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아이, 노란색은 G 단백질과 어레스틴을 동시에 활성시키는 아이, 요 하늘색은 어레스틴을 활성화시키는 아이, 빨간색은 G 단백질은 활성화시키고 어레스틴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아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럼 10,000개를 다 테스트해서 빨간색이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구나 라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제가 10,000개를 테스트했다고 그랬죠? 10,000개를 테스트하면 하나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이 2012년도에 같이 노벨상을 받으신 브라이언 코비카라는 교수님입니다. 브라이언 코비카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하였냐면 이 G 단백 공유 수용체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약효가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단백질의 구조에 근거하여, 단백질의 모양에 근거하여 약물을 설계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비행기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고 우산은 이렇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로부터 피하게 해주고요. 시계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있어서 시간을 알게 해주고 부채는 넓적하게 펴져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그 사물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부터 G까지 단백질의 모양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약의 타겟이 A라는 모양의 단백질이라면 이 A라는 모양에 딱 들어맞는 약의 모양을 디자인한다면 약을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약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진통제로 넘어와 볼게요. 이 G 단백질은 활성화시키면서
어레이스틴은 활성화시키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편 수용체의 모양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아편 수용체의 모양이 G단백질과는 결합을 할 수 있으나 어레이스틴과는 결합을 하지 못하는 모양을 찾아서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약을 개발하면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많은 약을 개발할 수 있겠지요.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브라이언 코블카 교수님은 G단백 공유 수용체가 G단백질과 결합된 모양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단백질의 모양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구름 같은 이런 모양으로도 표시를 하고 혹은 뼈대만으로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연구, 2012년도에 구조 연구가 노벨상에 수여된 이후로 아편 수용체에 작용하는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아편 수용체에 다양한 약물 후보들이 붙어 있는 모양이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흡 억제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고 진통 효과만 있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그러한 약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요게 그 약물 후보 물질들인데요. 이 약물 후보 물질들이 여기 겉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아편 수용체에 결합되어 있는 모양들을 비교한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G단백 공유 수용체 이외에도 이 노벨상을 받은 단백질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1962년도부터 시작하여서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단백질 구조들이 밝혀졌고 그 단백질 구조를 밝힌 공로로 노벨상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요거는 뭔지 아시죠? DNA 구조예요. 196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되는데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구조 그리고 노벨 화학상은 DNA 구조를 밝혀서 각각 수여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구조를 연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뉴클레오솜, 광합성과 관련된 단백질들의 구조, ATPase, 칼륨 채널, RNA 폴리머레이즈, 리보솜, 그리고 2012년도에 G단백 공유 수용체 구조까지 해서 단백질 구조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 구조들을 바탕으로 노벨상을 받은 구조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 구조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밝혀져 왔고요.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바탕으로 거기에 약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기법들이 개발되었는데 이 연구 기법들에도 노벨상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구조들은 대부분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엑스레이 결정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조가 규명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처음 우리 그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 엑스레이에 대해서 처음 연구한 과학자, 그리고 엑스레이 결정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 그리고 엑스레이 결정을 이용해서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수여되었고 또한 엑스레이 결정학 외에도 핵자기 공명기 NMR, 질량 분석기, 그리고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와 같은 기법들도 단백질 구조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들 모두 다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저러한 실험적인 기법들과 함께 현재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서 그리고 특히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들썩이고 혹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알파고입니다. 알파고가 뭐였죠?
고라는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고라는 것은 바둑이에요.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알파고가 출현하면서 그것이 깨졌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겼죠. 이러한 이때 이 전 세계가 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구나라고요. 이때 이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가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단순히 게임을 개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을까요? 딥마인드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류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즉 질병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사실 딥마인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고 이후에 어떠한 것을 내놓았냐면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알파폴드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이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폴딩 되어 있는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노벨상을 받은 구조들과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많은 단백질 구조들은 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그 구조가 밝혀져 왔었어요. 그런데 알파폴드는 실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한번 단백질 구조를 알아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였습니다. 이 알파폴드의 출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서 알파폴드가 출현한 그 해에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It will change everything. 그리고 The game has changed. 다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알던 그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던 방법에서 완전히 판도가 뒤집힌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발표되고 바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알파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였고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험적인 방법이든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든 약물의 타겟, 즉 단백질, 약물이 작용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타겟의 모양에 맞추어서 약물 후보 물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 10,000개의 물질을 직접 실험적으로 해보지 않고 실험적으로 테스트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진 단백질 구조에다가 타겟 구조에다가 넣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다킹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구조에 기반해서 약물을 설계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된 약들이 있는데요. 결핵군에 작용하는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결핵군 항생제와 결핵균의 특정 단백질, 이 항생제의 타겟 단백질과 결합된 구조를 밝힌 이후에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새로운 결핵군 항생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약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실리코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작용하는 특정 단백질, 즉 3CL 프로티에이즈라는 특정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어나운스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약이 작용하는 그 지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진통제를 예를 들어서 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의 구조에 기반하여서 약물을 개발할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와 관련하여서 노벨상이 어떠한 관점에서 수상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약의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약학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몇몇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읽고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에서도 보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몸에서 스스로 타겟의 활성을 강화하거나 적재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영화에서 여기저기 막 총 맞고 찢기고 이래도 통증을 안 느끼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경우를 저도 봤지만서도 그거는 참는 거일 것 같고요. 왠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성분들이면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이 실제로 겪어야 되는 고통보다 작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타겟의 활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몸이 엔돌핀을 방출하여서 그래서 그 통증을 좀 더 적게 느끼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도 신경전달 물질이 조절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경우에도 신경전달 물질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신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멀리서 공이 날아오면 무의식적으로 피하죠. 혹은 병적인 상태, 파킨슨병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손을 덜덜덜덜덜 떱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특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도파민의 작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무의식적인 경우이게 될 것이고요.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느끼는 감정들도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무의식적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신경전달 물질이 조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질문은 그럼 코로나19 약은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면 돼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바이러스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바이러스 내에 있는 생체 물질을 잘 작동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실리코 회사에서 프로티에이즈에 작용하는 물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프로티에이즈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단백질에 작용하는 약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치료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왔을 때 그것을 억제하는 약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19 치료제의 첫 번째 목적으로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약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약을 만드는 것. 이 경우는 지금 질문에서처럼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약을 만들 수 있겠죠. 즉 사이토카인 자체에 결합을 하여서 그 사이토카인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혹은 사이토카인이 작용하는 수용체를 억제하여서 사이토카인 작동하지 못하는 약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약도 알파폴드로 만들면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알파폴드 내지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은 실험적으로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인실리코라는 그 회사에서 주장하기로 자신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면 약 개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